남해 그리고 독도 언뜻 연관성이 이어지지 않는 기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재미있는 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용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안용국이라는 인물이 울릉도와 독도를 가서 불법적으로 침탈을 하고 있는 일본을 몰아내게 되는데, 그때 함께했던 남해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인성이라는 분인데요. 조선 중경부터 안용국과 이인성 그리고 도문도 일대의 거민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독도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한 400여 년 지난 이 독도의 전시가, 공동기획하는 전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전시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독도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독도에 대한 자연환경과 독도의 아름다운 비경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전시 해설에서는 독도에 대한 역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인식상에서 동해상의 작은 섬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독도에는 수천 년간 이어온 한국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묻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독도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역사의 기원은 앞에 보이시는 이 우산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산국은 과거에는 작은 섬나라, 섬에 있는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현재는 굉장히 큰 해상 왕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하는데 천차례 실패를 하고 2년간의 해군 양성 기간을 거친 이후에야 간신히 복속할 수 있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산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료가 이 앞에 보이시는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지중왕 13년 6월에 우산국이 기록되었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512년부터 우산국은 한국의 영토로 관리되고 보존되어 있고 지켜져 왔습니다. 이때부터 삶을 체증되어 왔는데요. 복속된 이후에 우산국은 고려 시대에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백기과 소라장이 방문을 마치고 정조와 정화에 따른 간직을 하자마자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산국이 자연스럽게 고려 왕조가 민족에 따라서 고려 공국에 수속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산국은 해상 왕국으로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남쪽에 무진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서 오게 되는데 우산국은 결국 1100년이 돼서 멸망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외세의 침략 때문인데 대표적인 외세로는 동북 여진족 그리고 일본 외가 있습니다. 이 두 섬의 두 민족의 침략을 거치지 못해서 결국 우산국은 멸망하게 되고 멸망을 하였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우산국, 울릉도와 독도에 거주를 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조선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도 있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 내용이 다음 장에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조선은 우산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책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우산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자. 이게 첫 번째 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외세 침략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섬에 있는 주민들을 육지로 송환해서 주민들을 보호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채택된 것은 두 번째 의견이었고 그로 인해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육지로 송환되는 세안 정책이 시행되게 됩니다. 일본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을 육지로 송환시켰고 섬을 버렸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조선이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조선의 정책이 적용된 것이 울릉도와 독도, 다시 말해서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조선의 정책이 적용됐다는 것이죠. 이는 조선이 기록한 다양한 이런 지도와 사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세종실록 시리즈죠. 세종실록 시리즈에서 보면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울릉도하고 이제 독도가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꼴찌면의 정동 쪽에 위치하고 있고,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불지 않은 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조선이 굉장히 지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도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울릉도와 독도를 항상 조선은 조선의 영토로 표기를 해서 강원도에 구속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들이 뒤에서도 쉽게 보이시는데요. 울릉도는 항상 강원도의 영토로서, 강원도에 포함된 섬으로서 울릉도와 독도는 이렇게 항상 같이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세안 정책으로 인해서 섬이 오랫동안 비워지게 되었습니다. 섬이 비워지게 되자 발생했던 부분이 바로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무단 침입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게 되는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했던 남해인 인성도 함께 안용복의 일행이었는데요. 안용복이라는 사람은 이 빨간 선을 통해서 먼저 울릉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인들과 조업권을 두고 큰 마찰을 벌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안용복은 일본인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이 납치되는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은 영유권 분쟁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첫 번째 영유권 전쟁이 1693년에 벌어졌고, 이것을 역사에서는 울릉도 쟁계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선은 먼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자신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굉장히 비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왜가 다시 이 사건을 빌미로 침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겁한 논리 때문이었죠. 하지만 단파 싸움으로 인해서 당이 바뀌고 난 이후에 앞서 보여줬던 그런 사료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력한 영유권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울릉도 쟁계는 조선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럼 이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가 이제 주안점인데, 부산으로 송환된 안용복은 국법을 어겼습니다. 최한 정책을 어겼기 때문에 2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2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안용복은 이제 남해안에 있는 어민들과 힘을 모으는 거죠. 이때 남해인 이성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이 녹색선을 따라서 자발적인 우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거쳐서 일본인들을 몰아내고 이들을 추적해서 독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도에 있는 일본인들도 이제 몰아낸 다음에 옥기섬을 향하는데, 혼방을 만나서 표류를 하다가 옥기섬에 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기도사에게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일본은 다시 한번 이 두 섬이 조선의 섬이며, 일본의 이쪽 해안 쪽에 있는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국법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많은 내용 중에서 이 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료의 이름은 월록구 병자년 조선주 차각 1번 지각서라는 문서입니다. 월록구는 일본의 연호입니다. 겐노쿠고요. 월록의 9년이 병자년입니다. 1696년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배가 일본에 기착했을 당시의 일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를 항상 부정해 왔습니다. 조선의 사료에는 안용복은 용용자의 복복자를 쓰는 안용복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용할 용자의 전복자를 쓰는 안용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안용복과 일본의 안용복은 서로 다른 인물이고, 조선에 있는 안용복은 허구의 인물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서가 2005년도 앞서 보여줬던 여기 옥기섬 무라카미 가문에서 발견됨으로 인해서 상황은 역전되게 됩니다. 이 문서상에서는
용용자의 복복자를 쓰는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옥기섬에 당도를 했고 그 사람이 조선 팔도 지도를 꺼내 보이면서 강원도 안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본의 주장을 스스로 뒤엎게 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행동이 뭐냐면요. 이 문서가 자신들의 불법적인 영토 주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시켜서 더 이상 공개를 시키지 않습니다. 일본이 하는 행동 중에 이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죠. 불리한 것들은 다 찾아서 감추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울릉도 쟁기에서 승리한 조선은 앞서서 말했던 쇠한 정책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뒤에 보이는 수토 정책입니다. 수토 정책의 뜻은 수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영토를 지킨다라는 뜻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강력한 뜻입니다. 숫자는 수색한다, 토자는 토벌한다. 누구를요? 울릉도와 독도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어민들을, 일본인들을 수색해서 토벌하겠다라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토사들은 행정직에 불과했고 2년에서 3년 주기로 파견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황을 파악해서 조선 정부에 건의하는 것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본인들의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은 또 다른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쪽에 보이시는 울릉도 재개척입니다. 조선은 이제 울릉도를 재개척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금 사람이 사는 섬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83년에 16호 54명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독도가, 울릉도가 동해상의 섬이었기 때문에 강원도나 경상도의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혀 반대입니다. 이 이주민들의 90% 이상이 전라도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남해 이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해류를 따라서 남해 지역 사람들이 그리고 남해 안의 이 전역의 주민들이 울릉도를 수시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울릉도에는 굉장히 좋은 목재가 있었습니다. 삼나무라는 선박을 조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목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낡은 배를 끌고 가서 울릉도에 버려두고 새로운 선박을 만들고 그리고 수산물을 채취해서 이렇게 오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피포를 타고 가서 아우디로 갖고 오는 그런 굉장히 이런 섬이었죠. 황금의 섬이기도 했었습니다. 1883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울릉도가 드디어 조선인의 섬으로서 이제 정착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기록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록에서 나타납니다. 위에서 보이는 이 울릉도 검찰일기는 울릉도를 재개척할 수 있도록 했던 이규원이라는 마지막 수토사가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이 문서를 토대로 고종은 울릉도의 재개척을 결심하게 됐고요. 이 밑에 보이시는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이 몇 호가 누가 들어가고 어떤 것들을 들고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재개척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수탈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좀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자 점점점 심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앞서 보이는 칙령제 41호입니다. 이 칙령제 41호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울릉도와 독도를 그리고 기타 부속도서를 꿀도군으로 지정을 해서 강원도의 27번째 지방관제로 편입한다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2조항입니다. 이 문서가 핵심인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 석도라는 게 바로 독도를 뜻합니다. 석도가 왜 독도를 뜻하냐면요. 석도를 한글로 풀이하면은 돌섬입니다. 이주 당시에 전라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돌의 전라도 방언이 독입니다. 그래서 독섬이라고 불리는 게 한자 표기로 해서 독도로 바뀌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 대한제국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죠. 그런데 5년 뒤에 뒤쪽에 보이시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이제 일본에서 계획되기 시작합니다. 일본 가기결정 청원문 그리고 가기결정문 그리고 시바네온 고시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의 어부인 나가이 요사부로라는 사람이 독도에 살고 있는 물개인 강치를 불법적으로 포획하고자, 다시 말해서 조선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포획을 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입니다. 그래서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니까 편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마네 현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마네 현은 그 사실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이 문서를 최종적으로 만듭니다. 이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의 내용은 여기가 독도에 대한 지리적인 위경도의 표시고요. 이 섬을 무주지라고 간주하고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이름을 이제 다케시마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5년 전에 주인이 있는 섬이라고 얘기했죠. 고종이 이미. 그러면 이 문서가 가지는 불법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마네 현입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의 그 행정체계로 보면은 경상남도 도 정도가 되죠. 도에서는 영토 편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허구고요. 두 번째가 고시라고 되어 있죠. 고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빨간색 도장으로 해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람은 내부에서 돌려보는 문서입니다. 고시가 해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서는 고시가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돌려봤습니다. 언론 매체나 이런 데 전혀 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다른 정부기관들이 그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사에서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면요. 이 문서는 1905년 2월 22일에 만들어졌습니다. 2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시마네현 의회는 이 문서가 만들어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상정했고 당해 연도에 그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월 22일부터 제1회 다케시마의 날이 행사가 시작이 됐고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칙령이 만들어진 날짜는 언제일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뒤쪽에 보면 10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독도의 날이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런 행태에 저항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칙령의 근간을 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을 해서 독도에 대한 행사와 영유권 강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서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독도 문제를 끌고 오고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독도 편입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가는 여기 있는 사료를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독도가 문제가 되자 일본인 학자, 조선인 학자, 한국 학자 이 모든 사람들이 사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불법 편입을 했던 1905년 이전에 사료들을 모두 다 수집을 해서 살펴본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된 고지도나 고문서는 아직까지 단 한 점도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 편입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상반되는 문서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이 지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1936년도 일본의 육지측량부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육지측량부는 일본 육군에 소속되어 있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지도 제작을 하는 곳입니다. 이 지도를 만든 이유는요, 일본의 본토를 그리고 그 외의 구역선으로 주변 국도를 그려놨는데요. 이 외곽선에 빠져있는 구획선 밖에 있는 이 영토는 그 당시 1936년 당시 일본이 식민지로 복속했던 영토입니다. 본국의 영토와 식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렸던 영토인데 조선은 식민지로 표기가 되어 있고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도 마치 똑같이 식민지 빼앗은 영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전부터 원래부터 고유의 영토라고 기록을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육군이 그려냈던 이 지도 한 점을 통해서 일본의 주장을 모든 것들을 다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거짓되고
서부에 가득 차 있는가는 이 지도 한 점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이 됩니다. 뒤쪽 장을 보시면요. 해방이 된 이후에 독도는 자연스럽게 반환이 됐을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영토로, 한국의 영토로 관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또 많이 벌어집니다. 군정청 관할 지도는 연합국이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남한의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려진 지도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남한에 반환되어야 되는 영토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이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시볼트에게 엄청난 양의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 로비로 인해서 독도라는 명칭이 빠지게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5차까지는 독도는 남한에 반환되어야 되는 영토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6차, 7차 안에서는 그 내용이 일본의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국가가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쪽의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래서 7차 안에서 수정된 것이 독도라는 명기 자체를 아예 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이렇게 주장을 하죠. 미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어보면 독도라는 섬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로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 내면에는 독도가 가지는 굉장히 큰 군사적 가치, 자원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었고 일본은 그걸 미리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또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교과서를 통해서 이승만의 평화선입니다. 어업선인데 이 선을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백히 구분을 했고, 이런 메가더라인을 통해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본격적인 독도 관리를 들어왔고요. 이 독도 관리라는 것이 바로 요즘 말하는 실효적 지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6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효적 지배를 해왔고, 이 실효적 지배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일본은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효적 지배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독도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영토로서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바로 한국 국민들이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최종덕 씨, 지금 작고하셨는데요. 이분이 독도의 최초 주민입니다. 독도에 들어가셔서 독도를 개발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섬으로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제주도의 해녀들을 많이 독도로 데리고 와서 미역 채취, 전복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울릉도에는 제주도 해녀분들이 울릉도 주민과 결혼해서 정착하신 분들이 많고 아직도 물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민입니다. 현재 독도리 이장이죠. 김성도 씨입니다. 독도에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또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큰 지대한 공헌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2014년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에서 판매한 기념품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국 정부로 내기 시작했죠. 한국 주민이 사는 섬, 그리고 한국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김성도 씨는 독도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독도 경비대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50여 명의 경찰들이 상주를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도라는 섬이 여기 있다고 간주를 하면은 일본 순시선이 계속해서 독도를 돌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일주일에 2번 정도씩 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주인이 없는 바다, 공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순시선은 공해선을 따라서 계속 돌고 있고요. 일본 순시선이 최신식이라서 조금 빠릅니다. 그런데 한국 순시선은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큰 원을 돌면요, 한국이 작은 원을 돌면서 구역을 들어오지 못하게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를 경비를 하고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실효적 지배를 완성해가는 한국의 섬으로서의 독도를 완성해가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다, 동해, 일본에 세계적으로 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동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동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또 기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 사료에서는 동해를 동저대해, 동쪽의 넓고 깊은 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동해를 부르던 이름은 조선해였습니다. 국가 명칭을 딴 이름을 붙였죠. 해외사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프랑스어로 메르디코레, 조선해라는 뜻이죠. 시 오브 코리아. 이런 식으로 서구 지도에서는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해로 바뀌었는가?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난학을 받아들인 이후에 자신들의 바다의 명칭을 변경한 조선해를 일본해로 둔갑시킨 지도들을 서구 사회에 엄청나게 유포를 하게 됩니다. 지도는 실측해서 만드는 지도가 많지 않습니다. 편집을 해서 만드는 지도가 80% 이상인데 새로운 최신의 동양의 정보를 이렇게 접한 서구 사회는 바다의 이름을 이 보이시는 메르디코레를 점차 버리게 되고 시오브 저편으로 표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바다가 장식이 돼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엄밀하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일본은 바다의 이름을 붙일 때 국가의 명칭을 붙인 일본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국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상대고 직접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기록상에서 계속해서 조선해로 불려왔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를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빼앗긴 곳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독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 1910년도에 한반도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독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민족의 자존심, 긍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먼저 침탈당했고 빼앗겼던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전시 해설을 마무리 지면서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대마도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대마도, 일본의 영토죠. 스시마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 저희가 여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방문하는 관광지로서 이제 또 각광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료를 통해서 보면은 세종 원년 기록을 찾아보면은 대마도는 계림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림은 경주, 신라를 뜻합니다. 원래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대마도가. 그런데 왜 갑자기 일본의 영토가 탈바꿈을 했을까요? 대마도는 교육장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과 이제 한반도에 있던 그 왕조에 있던 사람들이 항상 섞여 있었죠. 그런데 한반도에 그 당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대마도가 굉장히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독도도 그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안종복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조선 중엽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조선 정부가 울릉도하고 독도를 포기해버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지 않았던 사람이,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독도를 지켰던 독도 우영수비대가 없었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현재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쉽게 머릿속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심을 갖는다라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이 전시를 보시면서 자제분들하고 독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 이런 것도 관심이고요. 정광태 씨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들리면은 이런 전시에 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또 주변 분들하고 술자리에서 또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관심이고요. 이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를, 일본이 왜 독도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한국의 영토로 인정을 해왔는데 1905년부터 이런 행태를 부리고 특히 1996년부터 이것이 심화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1996년에 대타적 경제수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해양 영토의 범위를 국제법적으로 정하는 일이 생겨나는데, 그 과정에서 독도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가치가, 숨겨져 있는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독도 인근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입니다. 이 가스하이드레이트는 고압 저온의 메탄가스가 고체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한국은 지금 시추를 해서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의 가장 문제점은 폭발성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안정화시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지속적인 뭐 이런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본은 어느 단계냐면요, 있으면 상용화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30년 이상 빠릅니다. 독도에 매장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양이 60억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재 가치로 추산하면 820조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섬이죠. 독도는 현재 보물섬입니다. 일본은 보물섬을 강탈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남의 땅들을 뺏으려고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제국주의죠. 제국주의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독도 전시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국군이 안 지키고 왜 경찰이 지킵니까? 무력 충돌에 대한 부분인데, 이 군인이 지키게 되면은 분쟁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쟁 지역화가 되는 것이 일본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입니다. 국제재판을 가는 그 이유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영토 분쟁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쿠릴 열도, 그리고 하나는 독도, 하나는 센카쿠 열도입니다. 각각 다른 성격입니다. 러시아가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러시아에 대한 쿠릴 열도는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거절을 하고 있죠. 독도는 반대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는 뭐냐면요, 원래 우리 땅인데 왜 남이 그것을 재판해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일본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사법재판소에 가지 않느냐, 겁이 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요즘 만들고 있는 UCC나 이런 해외 보도 자료를 보면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IS가 활동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독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누군지 다 갈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일본 사람도 독도에 올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독도에 온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선표를 끊을 때 주민등록증을 냅니다. 일본 사람들은 비자랑 여권을 내죠. 여권. 타국의 영토에 간다라는 걸 일본인 스스로가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